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형 목사를 잠시 뒤에 불러 조사합니다. 오는 20일이면 김 여사를 제외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데요. 김 여사의 조사 시점과 방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목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를 찾은 건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 이후 검찰은 연일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지 불과 열흘 남짓한 사이 김 여사를 빼고 관계자 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김 여사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진술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여부나 방식은 여전히 오리무중. 서면 진술로 가름한다거나 관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야권 반발을 피할 수 없어 특검의 명분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격적인 소환 조사를 벌이기엔 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이 부담입니다. 만약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같이 조사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만큼 검찰의 고심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차상병 손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도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격 소환 조사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쯤 경산시 형사 제1기동대 사무실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의 손직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한국인 3명이 희생자를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잠수부들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과 시멘트로 가득 찬 시커먼 플라스틱 통을 건져 올렸습니다. 숨진 사람은 한국인 남성 34살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태국 매체 까오소시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A씨가 2일 태국 방콕 후아이쾅 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주변의 CCTV를 확인해보니 지난 3일 오전 2시쯤 한국인 2명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파타야의 숙소를 잡았고 4일 오후 9시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 3명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지난 9일 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태국 출국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모르는 남성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협박범은 아들인 A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었다며 300만 밭,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A씨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이 태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A씨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북동부 국경을 넘은 러시아가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향해 전진하면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 도시를 공습하면서 적지 않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 국경을 넘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하루 전 마을 5곳을 장악한 데 이어 4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하르키우를 목전에 둔 보우찬스크 등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Ідуть бої, поджимали нас крепко, приїхав танчик розбирати, почався штурм русаків, попали наші пацани чуть-чуть в окруження, ми їх відбили.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난길에 오른 주민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Ой, ужас, ужас. Ми проїхали, обстріл страшний. Все взривається, все летить, ми нічого не поняли. 지상으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도시인 벨고로드를 공습했습니다. 드론과 다연장 로켓은 물론 미사일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러시아 정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Главным следствен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по факту обстрела Белгорода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о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м акте.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진 알 수 없는 상황. 서방의 군수물자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하면 인구 110만 명의 하르키우가 포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을 납치 살해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조금 전에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현장기동수사대가 국내 입국한 1명을 전북 정읍에서 검거했습니다. 또 태국 경찰과 공조해서 공범인 한국인 2명도 현재 추적 중입니다. 태국 경찰은 현재 시각으로 11일 밤 태국 파타야에 있는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서 한국인 34살 A씨의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전화로 1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국내 입국한 피의자 1명을 조금 전에 검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태국에서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범인 한국인 2명은 현재 추적 중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조 원 이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처럼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금융과 세제 지원으로 취약한 소부장, 또 설계 전문 기업까지 종합 지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까지 대규모 보조금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5년간 527억 달러, 70조 원 넘게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반도체 제조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재 부품 장비와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전 세계 마켓시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업체의 위상은 너무 상대적으로 적어져 있다. 기업끼리 경쟁하다가 이제 이게 국가 간 경쟁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뭐 그 차원을 넘어서 생태계 조성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현재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장비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10조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 분야의 뭐 설비 투자라든지 팹립스, 소부장, R&D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좀 그런 걸 마련을 해볼까 하고요. 재원 조달은 정부와 민간, 산업은행 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 공제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과 투자세 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500억 원 규모 패키징 기술 개발 사업과 9천억 원 규모 성능평가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빨리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경제 관련 부처들의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조금 전에 시작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금리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 지원책이 중점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민생 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앞으로 경제팀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팀은 정책의 시작과 끝에 현장과 국민 체감에 두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복합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 공간과 정책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 원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 생태계의 핵심 축인 벤처와 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는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금년 중 2.8조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펀드 결성, 투자, 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합 대책 마련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역 투자 보육 전문 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와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보육 전문 기업이 운영하는 펀드에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수 투자 보육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기보 벤처 펀드 특별 보증을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보육 전문 기업이 더 많은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하여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응, 청년 지원, 첨단 전략산업 인력 양성 등 주요 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촌, 연안 지역에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련한 민생 경제활력 재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촌 내 유유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규제 개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 안정성을 높여 일할 만나는 어촌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중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벤처 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은 지금 시장 동향과 업계 의견. 네,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올려잡았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어제 발표한 2024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했습니다. 또 고금리 고물가로 민간 소비 회복이 완만하지만 반도체 위주로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관련 설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 GDP 회복세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번 연체한 적이 있는 대출자는 1년 뒤에도 여전히 연체 중일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코리아 크레딧 뷰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가 1년 뒤에도 연체 중인 확률이 48.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금융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책의 윤곽이 오늘 발표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와 공매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과 보험권에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겸한 고위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의 나머지 인선을 발표하면서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 지도체제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진용이 완성됐습니다. 강원 출신 유상범, 충북 출신 엄태영, 21대 국회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과 함께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당선인이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통 능력과 지역 안배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당 3역으로 꼽히는 정책위의장엔 삼선 정점식,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엔 삼선 성일종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도와 22대 국회 원구성 등 여야 협상의 실무를 맡을 원내수석 부대표엔 재선 배준영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비영남권 3040 낙선자를 고려한 인사란 평도 있지만 비대위가 여전히 친윤 일색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친누구의 구도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선이 있을 때마다 친 뭐다, 진 뭐다 이렇게 자꾸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건 맞지 않다.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균형감을 잇고 제대로 활동하실 분을 모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 공관에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첫 고위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3기 참모들이 임명된 데 이어 여당 지도부 구성도 마무리되면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 이뤄진 겁니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심기일전해서 일체감을 갖고 민생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 체제를 재가동한 가운데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시점과 규칙 변경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무 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 엄태영, 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합류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낙선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수도권 패배는 곧 참패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비대위 구성으로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군은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으로 압축됐습니다. 조정식, 정성호 두 의원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건데 여기에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예정에 없던 회동을 한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두 사람 모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경선을 나흘 앞두고 단일화를 논의하며 6선 후보 간 교통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민의를 받드는 개혁국회 구성의 뜻을 모으겠다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최다선의 연장자인 추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동단결해서 이런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후보인 5선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하겠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등 4파전으로 시작됐던 국회의장 경선은 두 후보가 물러나며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후보를 사퇴하면서 지지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국회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명심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장 후보 등록 전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각각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추미애 당선인을 원하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신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친명 인사가 되면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판세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결선이 있는데도 자리를 나누듯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건 유감이라며 완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이른바 명심 논란으로 이재명 1급 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합니다. 앞서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진행한 뒤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 없이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거부권은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나쁜 선동을 멈추라고 규탄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은 5일 만인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거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테니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고 선을 그은 겁니다.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우선 이르면 오는 14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서두를 필요 없다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도권 쟁탈을 위한 나쁜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마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비정함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 속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전부터 정치권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북경찰청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도 중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0달 만에 첫 조사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하루 만인 지난해 7월 31일 지시를 번복하고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이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자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자료를 회수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넣은 수사 결과를 다시 경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직접 고발에 나서면서 임 전 사단장은 결국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갔다며 지휘권이 없었던 만큼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최상병의 대대장인 이모 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최근까지 수십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어 지휘부 최고위급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사건 책임자 범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점차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 등을 건넨 뒤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 잠시 뒤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합니다. 또 헤어진 여자친구를 영화관 옥상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명품 가방 의혹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죠. 최재형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이 된 건지 짚어주시죠. 예, 우선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저녁 9시에 인터넷 신문방송 매체인 서울의 소리가 한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최재형 목사가 2022년 9월 13일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찍힌 것이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최재형 목사가 이 쇼핑백 하나를 건네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고 그걸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이제 한 달여가 지난 2023년 12월 이제 중순경에 이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2024년 1월에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이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주거침입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그 영상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는 현재 공익 취재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영상이 일단은 공개가 되고 나서 이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공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취재차의 목적이었던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 목사는 또 그 김건희 여사 접견한 뒤에 만든 복기록 파일 그리고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자료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이 복기록 파일이라는 것은 그 A4 용지로 한 6장 정도 분량이 되는 파일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파일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난 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 느꼈던 인상 깊었던 점이라든지 뭐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복기를 해놓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재형 목사가 작성자이고 이에 대해서 뭐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일방이 작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의 원본을 검찰에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원본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원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영상이 일부가 공개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뭐 이 관련 주거 침입이라든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의혹에서 특히 이 가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예, 이 직무 관련성이 지금 현재 죄명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고발된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랑 뇌물수수예요. 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은 이제 129조의 수뢰죄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이 법 조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이 8조에서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직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예. 사항에서 공직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만 받지 않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게 이 물품을 수령한 사람이 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이 경제 공동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주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뇌물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결국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앞서서 그 청탁금지법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8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안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는 그렇게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네.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또 이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청탁금지법 이제 구조를 보면 이 배우자가 이러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공직자는 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청탁금지법 22조 벌칙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때도 결국에 8조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이제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8조 사항은 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만 이 구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여기서도 이제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피의자로 의율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재판에 이제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만약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죄 적용 여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죄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이 윤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쟁점이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알선수재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이에 대해서도 다만 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알선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가방을 전달하고 영상을 공개한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이 이제 한 갈래고 또 한 가지는 명품 가방을 받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검찰이 일단 최재형 목사를 먼저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에 이렇게 이 서울중앙지검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수사 3부, 범죄수익 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한 명씩의 검사를 파견을 받아서 이 전담 수사팀을 지금 꾸리는 상태라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일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수사가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두 갈래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두 갈래 중에 한 가지 갈래가 주거침입 명예훼손, 최재형 목사의 주거침입 명예훼손건인데 네. 이것 같은 경우에 원래 수사라는 것이 고발인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고발인 조사를 하고 고발인이 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거를 좀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죠?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다 받아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수사 방향을 정해요. 네. 그리고 나서 피의자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면 이런 증거를 제시해야겠다. 이런 걸 이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 사건 같은 경우에 고발인 조사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이 고발인이지 않습니까? 네. 고발인이 5월 9일에 조사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발인 조사가 마쳤기 때문에 이 주거침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가 이 사안 같은 경우도 5월 9일에 당초에는 이 서울의 소리 측이 이제 출석을 하겠다라고 해서 5월 9일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서울의 소리 측에서 5월 20일에 출석하겠다고 일정을 조금 변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5월 20일에 고발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월 20일 이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5월 13일 최재형 목사가 먼저 출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일 이후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이 될까요? 예,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대면 조사가 원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서면 조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네. 혹시 이번 같은 경우도 서면 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뭐 굉장히 좀 검찰에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특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 조사로 진행을 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검찰이라는 이 조직은 법무부 산하 조직이고 이 법무부는 행정각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뭐 유권자, 유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혹시나 부당한 외압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1999년 당시에 이제 당시 유력자들에 대한 이 수사 관련해서 최초로
특검이 도입이 됐고 현재도 이제 특검이 계속해서 이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냐면 특검법이라는 걸 입법을 하고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인데 네. 그 법에 특검의 수사 목적,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고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할지 그리고 특별검사 보아, 특별수사관을 어떻게 임명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또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사람이 보통은 특검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의 소속이 아니고 그리고 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언제까지 재판을 하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이 관계가 없는 특별 검사가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이 사건 하나에만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공정성의 담보라든지 수사의 좀 신속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다 보니까는 특검에 대한 굉장히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특검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잠시 뒤면 이제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출석을 하면 저희가 생중계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죠.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납치 살해 사건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을 줬던 부분이 지금 그 태국 파타야의 한 호수에서 지금 한국인 시신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30일에 이 남성이 이제 입국을 했었고 34세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일 태국 방콕 후아이쾅 지역의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고 그 다음 종적이 없었던 겁니다. 묘연했던 네. 것이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CCTV를 확인을 하면서 이 남성의 동선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남성이 이 3일 오전 2시경에 한국인 2명에 의해서 렌터카에 이제 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차량이 파타야의 이 마프라찬 호수 근처의 숙소로 이동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4일 오후 9시경에 이 차량이 이 짐칸에 검은색 천 같은 것을 씌운 상태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이 마프라찬 호수 근처에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동한 모습이 찍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호수에서 지금 시신이 발견이 됐던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태국에서는 이 남성, 한국인 남성 3명으로 지금 용의자가 지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 3명을 용의자로 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9일에 태국을 떠난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별도로 하고 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태국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경위도 보니까 그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7일 낮 이제 12시경에 이 피해 남성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남성이 이 아들이 지금 마약을 버려서 우리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는데 네. 이에 대해서 1억 정도, 그러니까 330만 바트, 1억 정도 하거든요. 네. 1억 정도의 금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어머니가 이 주태국 한국 대사관 측에 요청을 해서 수사가 이제 태국 경찰과 공조를 해서 이뤄졌고 지금 현재 이런 사실관계가 밝혀진 그런 사안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뉴스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명만 용의자 3명 가운데 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그 한 명이 조금 전에 검거가 된 상태고요. 2명은 아직 태국을 출국하는 적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태국에서 만약에 이 나머지 2명이 검거가 되면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피해 남성도 한국인이고 또 그리고 가해자들도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으로 이 남성들이 검거된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 이 남성들이 만약이라도 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네. 아니면 태국에서 일단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태국과 이 한국 간의 이 공조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검거된 한 명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오후 7시 49분경에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읍에서 검거가 되다 보니까는 네. 현재는 경남 경찰청 현장기동 수사대에서 이 긴급 체포 상태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남성에 대해서는 일단 용의자로 지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용의자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1번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관련자들과 지금 뭐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도 굉장히 조금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짧게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예고를 좀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생 연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이코패스 진단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보죠? 이 사이코패스 진단이라는 것이 이 뭐 저희가 MBTI 이런 것처럼 스스로 답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프로파일러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사이코패스의 성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프로파일러 면담까지는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들도 이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이코패스 여부를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남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아직 조금 많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사이코패스 뭐 이런 테스트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이와 같은 교제 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인 형량을 봤더니 국민의 법감정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최근 2년간 교제살인 사건 관련 15건의 1심 판결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피해자 여성은 13명, 남성은 2명인데 네. 형량이 무기징역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건의 평균 형량이 2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분을 많이 샀던 사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비하면 너무 적게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굵직한 사건들 3가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상쾌한 월요일 아침 날씨 한 키워드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키워드로 함께 살펴볼까요? 드라이브와 불조심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비에 황사까지 굳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밤사이 황사도 물러나고 날도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완연한 늦봄 날씨에 하던 일들도 다 뒤로하고 바다로 또 산으로 훌쩍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중 산불의 60%가 봄철에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기가 바짝 메마른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기가 쉬운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이미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되도록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요. 산 인근 지역에서는 소각 행위를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9도로 다소 쌀쌀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정오에는 22도, 오후 2시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경북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5월 13일 뉴스업 오늘의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잠시 뒤 9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격 소환 조사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의 순직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형 목사를 오전 9시 반 소환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만납니다. 추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를 겸해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현재 우리 경제와 금융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구조조정 윤곽이 나오면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3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1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 인용된다면 증원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주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판결합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2심 재판부의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 2,000명 증원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심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1심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처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도 이번 주 판가름이 납니다. 각 대학은 계절학기 수강 과목 확대, 비대면 수업 운영 등을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학년제로 바꿔서 방학 없이 30주 수업 일수를 채우면 어떻겠냐는 교육부의 제안에는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유급을 막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며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언급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처분적 법률 입법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가 양도소득세의 2배 이상이어서 기업을 아예 매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경영권이 좀 더 약화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을 매각하고 아예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둔 밸류업 대책 추진은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따라 밸류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가업 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업 상속을 할 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의 배당 소득도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지원은 의석이 192석인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기업 가치 높이는 일이라면 법으로 의무화시키면 되는 것인데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해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헌법상의 그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어떤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가의 84%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한 차례 갱신한 전세 매물 계약이 종료되면서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매물도 늘어날 전망이라 전세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지난해 초 8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12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최고가 대비 80%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끝모를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역대 최고가의 84%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 자금이 풀린 데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 전세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신규 입주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치솟는 전셋값에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갱신 계약이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더욱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줄어 현재 3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하반기에 임대차 입법 4년 만기도 다가옵니다. 2년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임대료 5% 인상 상한을 의무화한 이 법은 7월 말에 시행 4년째를 맞습니다. 지금처럼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들의 전세값을 최대한 올려받으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물량들이 더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셋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전셋값을 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2년 동안 전셋값이 떨어질 뚜렷한 요인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세입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물가 인상 소식, 이번에는 올리브유입니다.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을 포함한 남부 유럽의 이상기후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인상에 나선 건 CJ제일제당과 샘표입니다. 이달 초에 각각 30% 넘게 가격을 올렸고요. 사조 대림과 동원 F&B도 이달에 올리브유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날씨 문제로 농작물 생산이 줄면서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서아프리카에서 카카오 생산이 줄면서 롯데 웰푸드가 초콜릿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것과 같은 사례입니다.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국인 스페인이 가뭄 등 이상기후에 시달리면서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사이에 40% 넘게 올랐고요. 그리스와 이탈리아, 튀니지와 같은 다른 올리브유 생산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오르면 자연히 올리브유를 쓰는 외식업계에서도 인상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올리브유를 내세웠던 치킨 업체 BBQ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바라기유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간 사람들을 한숨 짓게 하는 물가 고공행진. 정부가 식품업계에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효과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과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팔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중국 플랫폼들과 체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자율협약을 맺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의 물품이 발견되면 공정위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중국 플랫폼은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안전자율협약과 별개로 알리, 테무의 허위 과장 광고와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 탈세 등에 대해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부서로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 전산망을 1000GB 넘게 해킹한 것으로 드러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정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와 방산 기술뿐 아니라 이렇게 개인정보까지 긁어모으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킴수키와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으로 꼽히는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안에서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소니픽처스가 김정은 암살 지령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자 이를 막기 위해 미개봉 영화를 해킹한 뒤 유포해버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국영은행을 해킹해 1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2해 동안 4조 원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특히 다른 해킹 조직들과 합동으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의 기술을 1년 반 동안 빼가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무력 도발을 위해 해킹을 일삼아온 겁니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커지자 우리 국정원과 독일 헌법보호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사 결과 라자루스는 피싱 메일로 웹사이트 유지보수 업체에 침투한 뒤 신뢰관계에 있는 본래 목표인 홈페이지에 접근했습니다. 이후 내부 서버로 확산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채용 담당자로 위장한 뒤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구인 대상자를 찾아 연락하고 다른 데와 플랫폼으로 유도해 악성 코드를 심는 이른바 꿈의 직장 작전이라 불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1000GB 넘는 개인정보가 2년 반 동안 빠져나간 대법원 해킹 사건은 수법은 밝히지도 못한 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이 됐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개인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가장 돈이 되니까 강탈한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외부 인터넷과 내부망이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보안 의식이 나태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지난해 YTN에서는 안전조치 없이 전원주택 뒷산을 깎아내는 공사 현장이 방치돼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임시방편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게 전부였는데요.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를 벌였는데 안전조치는 엉망인 현장이 있습니다. 주택 뒷산을 깎아내는 공사 현장. 돌과 흙더미가 굴러떨어져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민원을 넣었고 공사 중지 명령이 이루어졌는데 추가 안전조치는 없었습니다. 업체는 집주인 민원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현장을 내버려뒀습니다. 결국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현장은 어떨까? 지난해 YTN 보도 이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경사면에 천막을 새로 덮어놓은 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임시방편입니다. 가림막 곳곳이 벌어져 흙더미가 쓸려내리고 고정해놓은 모래주머니도 찢어졌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모습. 앞서 자치단체가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며 업체를 고발했는데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고의로 산지를 불법 개발했다고는 보지 않은 겁니다. 혐의가 없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그거를 불법이라고 복구 명령을 내리기도 지금 뭐 애매한 상황이고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저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택 뒷산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지만 추가 안전 조치는 없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은 주택 완공 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의 낙석 위험까지 겹치며 1년 전 자치단체로부터 퇴거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월세로 이사했다가 다시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 주위 환경이 정상적으로 돼야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살든 뭐 이런 상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주위 환경이 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와 집주인 쌍방이 책임 공방과 함께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벌이며 자치단체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방치된 경사면 아래로는 다른 전원주택들도 있어 다가올 장마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도로공사 직원이 숨지는 등 고속도로 2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특히 높은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대피 시 주요 사항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비트박스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색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됐습니다. 다른 승용차도 오른쪽 범퍼가 심하게 부서졌고 1톤 화물차도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승용차끼리 먼저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의 2차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갓길에 있던 6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에 노란 경광등을 켠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습에 한창이던 도로공사 차량이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후속 조치를 하던 50대 도로공사 직원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지 불과 4분 만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이 사망하는 비율, 치사율이 특히 높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7명, 전체 사망자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6.5배나 높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경광등 같은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주지시키는 이런 안전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확보라는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꼭 잡을 수 있는 안전운전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켠 뒤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대피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비트박스를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나머지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취재본부입니다. 네, 자 피의자 1명 어제 저녁에 검거된 거죠? 네, 태국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살인 혐의 등으로 A씨를 전북 정읍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A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나머지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앞서 태국 현지 매체 까우솥은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간 11일 밤 파타야에 있는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B씨가 2일 태국 후아이캉 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3일 새벽 2시쯤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 부근 숙박시설을 빌렸는데요. 지난 4일 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팟, 우리 돈 1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B씨를 숨지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네, 휴직을 위해 많은 시민이 찾은 서울 한강공원에 최근 4인용 자전거가 도입됐는데요. 사고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발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던 4인용 자전거가 서울 한강공원에 등장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원 자전거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했는데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탈 수 있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시범 운영 2달 동안 관련된 민원이 20건 접수됐습니다. 아이랑 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다 같이 타지만 옆에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속도를 조금만 더 줄여서 다 같이 안전하게 탈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 속도가 느린 4인 자전거를 뒤따르던 자전거가 앞질러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는 20km까지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속도를 내봐야 10km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한 속도 차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는 어떨까 취재진이 한번 타봤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봐도 속도가 잘 나지 않고 기다리다 지친 자전거들이 이렇게 옆으로 추월해 지나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뒤따라오는 자전거도 불편한 건 매한가지. 갑자기 이제 4인승이 앞에 있으면 멈추면 또 뒤에 정체도 되고 그래가지고 추월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달리는 경우도 많아 보행자 안전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원을 초과하거나 7살 이하 아이 전용 좌석에 성인이 앉는 등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는 일반 자전거 도로와 분리된 4인용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6m로서 이제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4m 정도는 양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쓰고 남는 2m 정도를 이 4인용 자전거 전용으로 트랙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민원 내용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처럼 휴식을 위해 찾은 한강공원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지도록 한 발 앞선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아빠 육아휴직이 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육아휴직을 한 4명 중에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전국 339개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는 2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남성은 5,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는 2,500여 명이었는데요. 5년 사이에 125%, 2배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어땠는지 볼까요? 14,000여 명에서 지난해 18,000여 명으로 2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4%에 달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였고요.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과 가정 양립 노력을 위한 항목을 별도 지표로 새로 만드는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아빠들의 휴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라인 사태 여파로 라인 메신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색량이 나흘 사이 15배 급증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 지난 9일 라인 검색량 지수는 47.1로 5일에 비해 15배 급증했습니다. 검색량 지수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 주별, 월별 각각 합산한 뒤 2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해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국민의힘은 라인 야후 사태, 당리 당략을 우선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국익을 침해할 뿐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안해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건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권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 당략을 위해 선동한다고 반박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격 소환했는데요. 조금 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이 대면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사건 발생 이후 10달 만에 처음입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자, 임 전 사단장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소환이 된 상태고요. 지금 경찰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당시에 작전 통제권이 없으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네.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고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난무한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수중 수색 지시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조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저희가 정리가 되면 다시 보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 장과 처음 만나 틀어진 한중 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말 미국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장관. 이번엔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습니다. 오전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뒤 늦은 오후 국빈관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만찬까지 이어지는 공식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북핵 문제와 타이완, 남중국해 정세 등이 꼽힙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면서 양국 사이 간극이 더 벌어진 사안이라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解决各方尤其是朝鲜方面的合理安全关切，推动半岛问题的政治解决进程。 다만 반도체 공급망 이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이익이 달렸고 중국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역시 반전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서울 개최가 유력하지만 아직 확정 못한 세부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해야 합니다. 관례상 중국에선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지난 10년 동안 성사되지 못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재차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 인문 교류 등 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에서부터 착실하게 성과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들과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협의합니다. 또 중국 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해 우리 교민 보호와 양국 간 지방교류 활성화 등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특파원들과도 만나 방중 성과를 공유하고 정 대사와 달리 현장 질문도 받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은 사상 최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재정 안정화를 넘어 타이완 침공을 위한 준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10월 이후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융 보유고 가운데 금 비중은 3.2%에서 4.6%로 늘었습니다. 2,200여 톤을 보유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금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 비축을 장기적인 국제 전략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타이완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祖国统一是历史必然，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타이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서방은 곧바로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게 뻔합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타이완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이완에는 1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Gives vital support to America's partners, so they can defend themselves against threats to their sovereignty and to the lives and freedom of their citizens. And it's an investment in our own security.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서방은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자금 동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커졌을 때 서방 국가들은 외국 중앙은행에 러시아 외환을 동결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금 보유는 이런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금 비축 외에 농업 분야에서도 자급자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타이완 침공이 가져올 장기적 대결 국면에서 식량과 재정 모두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의로 분석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하마스 최후의 거점이죠. 라파에 대한 전면전을 고수하는 이스라엘과 민간인 희생을 우려해서 막으려는 미국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석 달 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거듭 지적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런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라파 지상전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입장과 함께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렸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고수하자 미국은 폭탄 선적을 중단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지원받은 무기를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It's reasonable to assess, as we say in the report, that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y've acted in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ose investigations continue both by us and by Israel.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통해 하마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미국은 그 효과에 회의적입니다.
He doesn't want to see American weapons used in that kind of operation. That's not to say that he is going to abandon Israel or cut them off from weapons. He was focused on a particular operation that he doesn't believe will succeed in defeating Hamas. 라파 전면전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속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절반을 지났다며 끝까지 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תמשיכו הלאה עד הניצחון, וכך נעשה. רוח העם תוסיף בעזרת השם להרים אותנו למעל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라파에 대해 제한적인 공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 중단과 국제법 위반으로 압박하는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측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표적 공격 등 미국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설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벌이더라도 영국은 미국과 달리 무기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캐머런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영국은 이스라엘 무기의 1%를 공급할 뿐이라며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미국과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파 지상전 자체에 대해선 민간인 보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없다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캐나다 서부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8,000헥타르가 불에 타고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 10일 포트 넬슨 서쪽 경계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동쪽에 있는 엘버타주에서도 2건의 산불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지면서 주말 사이 5,5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봄과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재앙적인 산불 시즌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에는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최소한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한 37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100여 채가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수마트라주에서는 지난 3월에도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형 목사를 소환했습니다. 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앞에 자리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네. 자, 최재형 목사, 재작년 9월이었죠.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몰래 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한 인물입니다. 최 목사는 공익을 위한 취재 활동이었다는 주장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주거침입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또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 절차를 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 최 목사를 조사하고요. 또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사에 연일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최근 신속 수사 지시에 따른 건데요. 이원석 총장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금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을 했었죠. 공익을 위한 취재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 오늘 이 최 목사에 대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이 소환을 했고요.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주거침입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조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 등 선물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조사를 했었고 오늘 이렇게 최 목사를 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종합해서 또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갈까? 출동? 반려견 순찰 때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지역사회 위험한 곳이나 범죄 예방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입니다. 밤사이 황사가 물러나고 오늘은 쾌청한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날도 따뜻해서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1.9도로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무척 들쑥날쑥합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